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올해는 여러분들 사회만 가르치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뿐만 아니라 역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 좋으시죠? 선생님도 매우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 3학년 사회에 근현대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작년에 조선 후기까지 2학년 역사에서는 조선 한 후기 정도까지 배우고 2학년 역사를 마쳤었는데 그 이후의 역사도 연결해서 선생님과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근현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근대사, 현대사, 즉 근대와 현대를 합친 말인데요. 우리가 2학년 때 어떤 역사를 쭉 배워왔는지 한번 시대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학습지인데 잘 보이지 않죠? 이걸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또는 화면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역사책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책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페이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배웠어요. 자, 한국사를 어디서부터 배웠죠? 네, 70만 년 전부터 우리는 한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70만 년 전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돌을 사용했던 시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빈칸에 들어갈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네, 청동기라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엄청난 긴 세월을 버티고 있었던 시대들이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통일했던 나라, 그렇죠.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통일신라가 망하고 나서 거의 이제 500년 가까이 왕건이 세웠던 고려, 그리고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까지 우리 작년에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선 후기부터 이제 근현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1876년 기역, 히읗, 기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자, 1876년을 우리는 개항기라고 부릅니다. 자, 개항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항구의 문을 여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1876년쯤이 되면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함께 통상하자, 함께 교류하자. 그때 조선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대적 흐름 또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조선의 문이 개방되게 됩니다. 그 개항기를 지나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비극적인 역사가 조선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1910년 결국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제 강점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던 이 시대를 배우면서 선생님은 정말 일본에 복수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앙금을 갚아주겠어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사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1945년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광복이라는 것은 빛광자 회복할 복자, 즉 빛을 회복하다. 어둠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로부터 드디어 빛을 보는 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 이후부터를 우리는 이제 오늘날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부터 시작한 현대사를 선생님과 1년 동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조선시대와 우리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이 19세기의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나? 즉, 개항기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의 조선의 상황, 우리 2학년 역사 끝에 잠깐 배웠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영조,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왕시대에 안동김 씨와 풍량조 씨라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러한 정치를 우리는 네 글자로 땡땡 정치라고 부르죠. 무슨 정치라고 할까요? 네.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즉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부패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러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연결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세금이 엄청나게 문란하게 되면서 우리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웠죠. 세금,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또 군대 16세부터 60세에 군대의 의무를 지는 그 남성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우리 환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겨울에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을 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다시 갚는 그 환곡제도, 이 전정, 군정, 이 황국에 엄청난 문란이 발생하면서 백성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죠. 대표적인 밀란이 홍경래의 난 그리고 진주 밀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세도 정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삼정의 문란, 정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으로 걷는 그런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뿅 하고 등장하게 된 개혁가가 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그 다음에 고종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종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바람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죠. 즉 조선의 개혁가, 즉 이 정치와 이 문란했던 경제를 다시 바로잡을 만한 개혁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분이 바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흥선대원군이 어떤 식으로 개혁 정치를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을 개혁하고 통상을 거부하다. 한 줄로 딱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요약할 수 있겠죠? 내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삼정의 문란과 세도 정치로 인해서 되게 힘든 그 국내 정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실시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조선의 문을 두드렸죠.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의 그런 교류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이 국내 정치를 개혁하는데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개혁을 실시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왕권 강화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민생 안정입니다. 즉 지금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나요? 네, 왕에게 권력이 있지 않고 안동 김씨, 풍량조 씨와 같은 소수 양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그 권력을 다시 왕에게 권력을 다시 돌리기 위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에 의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밀란들이 발생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를 잡고 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두 번째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소수 양반 권력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작업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은 비변사라는 국가기관을 축소시키고 나중에는 아예 폐지까지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비변사라는 것은 이 안동 김씨와 이런 특정 양반 가문들이 정치, 경제, 무슨 군사, 행정 모든 권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그 국가의 행정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인데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세 개의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세 개의 권력을 나눠 놓았을까요? 네, 한 사람이 독점해서 권력의 독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비변사라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세도 가문의 권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한 비변사, 이 국가기능을 축소시키고 나중에는 아예 폐지시키는 일을 흥선대원군이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변사 이전에 행정기구였던, 조선 최고의 행정기구였던 의정부를 부활시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왕이 승인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의 이름은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승인한 또는 왕의 그런 뜻이 담긴 법을 반포를 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2학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지방에서 양반의 자제를 교육했던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죠.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서원도 양반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했던 학교였어요. 서원의 두 가지 기능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교육 기능과 제사 기능이 있었죠. 즉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기능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제사 기능이 있었는데 서원은 특별히 그 당시에 면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은 되지 못했고 일단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 음식도 차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무고한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지우게 되면서 이 서원이라는 이 학교 때문에 백성들도 되게 힘들어 했겠죠. 그래서 이 양반들의 권력 중심, 이 지방의 양반들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서원을 결국은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겠네요. 네 번째는 경복궁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경복궁은 언제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었죠? 우리 작년에 배웠죠? 임진왜란 때 이 일본에 의해서 이 경복궁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진왜란 이후 그리고 흥선대원군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이 왜 경복궁을 다시 재건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도 그렇게 경제 상황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액 화폐를 발행을 하게 돼요. 흥선대원군은 그 고액 화폐를 우리는 당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조라는 금액을 선생님은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화폐를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장에 또는 시중에 엄청나게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 고액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액 화폐가 시중에 풀리면서 물건의 가격이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경복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경복궁 중건.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흥선대원군이 노력을 했다고 했죠. 자, 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정. 아까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혁 정치를 펼쳤을 텐데요. 전정이라는 것은 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제대로 조사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땅에는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군정. 우리 작년에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군대를 가는 대신 16세부터 60세 남자에게 그런 포를 걷는 제도가 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에게만 걷었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또는 너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정의 문란이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양반의 특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단호하게 이 군정을 개혁하면서 양반에게까지 군포를 내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반들의 반발을 샀겠죠.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포를 걷는다. 지포자를 써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간에 어떤 집이든 무조건 포를 내게 하는, 군포를 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포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양반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곡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작년에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 겨울에 곡식을 빌려주는데 그 백성들이 정말 배고픈 마음으로 곡식을 받아들었을 때 그 곡식 안에 대부분의 돌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환국을 완전 개혁을 해서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그러한 곡식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되게 덕망 있는 그런 양반들, 그리고 되게 신뢰를 받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양반들 중심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사창제라는 걸 실시해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도록, 즉 국가기관이 빠지는 거죠. 공무원은 거기서 이제 개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주민들끼리 그냥 그 양반이랑 그냥 평민들끼리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창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봐서 알겠지만 양반들의 반발도 엄청나게 샀을 거고요.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불만도 되게 많이 샀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가의 길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그 내정개혁뿐만 아니라 통상을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조선의 일들, 또는 흥선대원군의 그런 이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